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음 5G 중심의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과 5G 플러스 전략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도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앞으로 5G 특화망인 이음 5G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 민간 부문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이음 5G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올해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에 총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적용 및 5G B2B 활성화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경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2년 5G 융합 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형 인프라본부 이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 내용을 좀 포함해서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 체계 및 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하긴 했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 및 산업 분야별 활성화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5G와 ICT를 활용해서 이음 5G, 5G 특화망이죠. 이음 5G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선도 적용을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5G 산업을 전체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올해 3년차 사업입니다. 20년, 21년도 2년 이미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약간의 저희가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컨소시엄 구성에 5G MEC 인프라 구축 운영이 가능한 2통 3사 참여한 컨소시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5G와 MEC 인프라 등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SI 기업,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물론 2통 3사 포함 서비스, 솔루션 업체, 포털, 그리고 공공 부분의 수요기관 등 여러 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저희가 변화를 좀 꾀했고요. 그리고 통신 인프라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상용망 기반으로 저희가 20년, 21년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2년도 사업은 이음 5G죠. 5G 특화망 기반으로 활용 인프라를 변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 대상으로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선도 적용하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각각의 사업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음 5G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융합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적용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선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모델을 발굴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향후에 상당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라 함은 저희 발표 자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비대면 지원 서비스, 그리고 민간의 활용성과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그리고 특히나 이음 5G, 5G 특화망이죠. 이음 5G의 기술적인 특성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등을 저희가 주요 과제 선정 항목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G 융합 서비스 확산 부분입니다. 5G 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의 도입을 통해서 산업 활성화를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각각의 사업들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선정 분야 부분입니다. 올해 7개 융합 서비스 분야가 진행이 될 텐데요. 5개는 그 분야를 지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개 분야는 자유공모로 진행을 하는데 5개 지정 분야는 공공의료,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이렇게 5개 분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제안을 해주실 때 참고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분야별로 제안을 해주실 때 동일 분야 내에 중복 제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유공모 분야도 2개의 사업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1개의 자유 분야만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 A라고 하는 그 사업 참여자는 분야별로 그 1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모에도 1개를 제안하시는데 주관하고 참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A사는 총 6개까지의 사업에 분야별로 공모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은 5G를 활용하여 5G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이라면 누구나 다 본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특화망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는 의미는 저희 공모 안내서를 보면 아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은 5G 주파수 지정 할당을 위해서 사전 준비도 물론 좀 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내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제안서 안에 명확한 계획을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컨소시엄은 해당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관련된 특화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희 주요 판단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컨소시엄 부분인데요. 그 뒤쪽에서 이 발표가 끝나면 이제 B2B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거와 달리 저희 사업은 B2G입니다. 공공 부분이 수요기관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수요기관의 참여 확인서는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분야 내 컨소시엄, 동일 분야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으로 중복 참여하는 건 가능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원 예산 및 조건 부분인데요. 지원 예산은 저희가 7개 과제로 383억이 조금 넘는 그 정부 출연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과제당 54억 8,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7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될 텐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작업이 됐는지에 해당하는 그 점검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 픽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질의를 이제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좀 내용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유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사업 내용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그리고 이제 확산과 같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항목들이 해당 사업을 정말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의 타당성 측면도 저희의 주요 판단 종목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과제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과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에 민간 부담금 의무가 20년, 21년도 사업은 일정 부분 민간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대신 특정 컨소시엄이나 제안사가 자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맞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무 조항은 면제했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부처로 그 사업을 전체 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수립까지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7개 컨소시엄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산업 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성과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황 조사 분석과 관련해서 한국 네트워크 산업협회가 지원기관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게 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공무원 내사가 본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저희가 공고 기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4월 중순이 되면 제안서 접수 평가, 그리고 그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성의 여부에 대한 걸 심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예상컨대는 4월 말쯤에 저희가 최종 수행 계획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5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실제 과제 수행을 진행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까지는 결과 평가 정산 이런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돼서 뭐 큰 흐름에서는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 내용과 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추진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B2G죠. 공공 부분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민간 확대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좀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음 5G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음 5G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과 관련해서 수요기관 대상으로 융합 서비스 모델과 개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B2G는 공공기관, 공공 부분의 하나겠지만 여기서의 수요기관은 민간기업, 그 다음에 민간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B 산업 생태계 확산에 해당하는 어떻게 B2B 사업 쪽으로 5G 기반 이음망 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걸 그 확산 방안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추진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과제 규모가 조금 좀 적습니다. 이 사업은 분야별로 2개가 진행이 되고요. 제조하고 민간 의료 이렇게 지정 분야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과 관련돼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분야 내 중복 제안은 지금 불가한 상태로 저희가 공모 안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지원 자격은 B2G와 같습니다. 이음 5G를 활용하여 B2B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컨소시엄이라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 확산을 위한 개발 활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좀 전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수요기관은 민간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요. 공공 부분과 마찬가지로 제안서에 사업 구성과 관련해서 수요기관의 참여 확인서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 분야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할 때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는 거, 그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출연금은 2개 과제에 총 38억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한 사업에 19억 원 정도가 정부 지원금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이 일정 부분 사업 참여하는 그 사업 형태에 따라서 아마 좀 다르게 될 텐데요.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중소기업 또 중견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 부담금의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대신 지원 조건에서 민간 부담금 중 민간 부담 현금을 면제해서 기업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연내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추진 체계는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고요.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기관, 그리고 두 개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정과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B2G 사업과 같습니다. 오늘 공모 안내가 본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 30일 동안 본공고가 걸린 이후에 제안서 접수 평가, 과제 심의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4월 말이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 수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고 아마 가능하다면 5월부터는 본과제가 수행이 될 겁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과제 결과 평가 정산 작업이 마무리가 될 테고요. 맨 마지막에 한 장으로 저희가 그 B2G 사업이죠. 5G 융합 서비스 공공 부분 선도 사업과 그리고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조금 구분해서 배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목적 부분에 해당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이 수요 기간 부분이 많이 좀 중요합니다. 5G 융합 서비스 공공 부분 선도 사업은 수요 기간으로 반드시 공공이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B2B 사업은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공공 부분 선도에서는 의무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거나 제재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무 조항은 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B2B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는 민간 부담 현금이 면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 활용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과제 종료일로부터 공공부분 선도 사업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2B 서비스 활성화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년도, 최소 2개년도는 그 해당 서비스가 운영이 되어야 함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지금까지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적용 및 5G B2B 활성화 사업 설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8GHz 산업 융합 확산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동욱 수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동욱 수석입니다. 2022년 28기가 산업융합 확산 공모사업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모 과제 사업 개요부터 추진 체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28기가 산업융합 확산 사업에 앞서 5G 28기가 도입 필요성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을 극대화하고 28기가 국내 시장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수요 산업과 5G 공급 기업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 산업 핵심 구역 내에서 28기가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2년 신규 사업인 28기가 산업융합 확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민간 부분 이음 5G 28기가 특화망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 공급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요 기업은 민간 분야, 기업, 산업, 그리고 사설기관으로 구성되고 공급기관은 28기가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컨텐츠 플랫폼, 단말 등 서비스 모델 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명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은 1개 이상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음 5G 특화망 구축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셔서 컨소시엄 내에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 혹은 지정 방식으로 공급받아 이음 5G 특화망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음 5G 소개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사업 내 이음 5G 28기가 특화망을 확산 적용하기 위해 적합한 핵심 구역을 선정하여 28기가 기반의 실감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산업 분야인 교육과 문화 그 두 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8기가 융합 서비스 발굴 적용에 적합한 교육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실감 영상 콘텐츠 활용도가 높은
산업교육 현장에서 28기가 기반의 산업 특화된 교육훈련 서비스 모델을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쇼핑몰, 실내 경기장, 공연장 등 밀집 지역에서 실감형 체험 콘텐츠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28기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기가는 3.5기가보다는 5배 높은 전송 속도와 8배 넓은 대역폭 특징을 잘 활용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이온 5G 중심의 서비스 확산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는 반드시 이온 5G 특화만 가이드에 따라서 이온 5G 주파수를 할당 혹은 지정 절차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외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서비스 운영은 28기가의 초고속 강대역 서비스 특징을 살려서 기획해야 합니다. 1차년도 사업 범위와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2차년도에는 고도화 계획까지 마련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 부분 어떤 지정 공모로 정부 지원금 총 36억을 2개 과제로 과제당 한 18억 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연차 평가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2차년도 고도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민간 부담금 지원 조건은 매칭 공모 사업으로서 총사업 중 정부 출연금을 제외하고 민간 부담금을 현금 혹은 현물을 아래와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 기준은 B2B 앞서 설명드렸던 B2B 사업과 동일하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부담금 비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그리고 중견기업은 30% 이상을, 대기업의 경우는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부담금 현물 인정 범위는 컨소시엄 주간 참여기관의 인건비 외에 현물 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충분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금 인정 비율을 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 및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플러스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지원에서 과제 공모 및 협약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관리하게 됩니다. 과제 공모가 시작되면 과제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세부 수행 계획을 마련하고 과제 수행 및 결과 보고, 성과관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금일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35일간 과제 전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말에서 아마 5월 초까지 선정평가 및 예산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1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기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본 공고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어떤 선정평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와 함께 자격 조건 등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평가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예산 심의를 거쳐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이제 서면 평가, 발표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 평가는 점수 과제가 적을 경우에는 서면 평가는 생략하고 바로 발표 평가만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 평가의 자세한 평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업체는 최종 예산 심의를 통해서 현물 인정 비율과 정부 지원금 지원 규모를 조정해서 최종 과제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컨소시엄 내 성과관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은 별도의 품질 관리 용역을 통해서 지원 과제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수혜자 만족도 조사, 기술 멘토링 지원, 성과 분석 등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관련된 문의사항은 과제 전산 문의사항하고 전산 접수 관련된 문의사항은 화면에 표시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8GHz 산업 융합 확산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되는 5G 특화망, 이음 5G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설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윤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음 5G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표 순서는 이제 이음 5G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음 5G 사업자 유형과 도입 방식, 그리고 주파수 이용 방식, 주파수 이용 절차, 그 다음에 주파수 이용 대가, 마지막으로 이음 5G 지원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음 5G라는 거는 특정 구역에 하나여 사용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정 구역이라 하면 토지, 건물 등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G 특화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름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이음 5G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 5G라는 것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기술 특징과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반영하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음 5G는 서비스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장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국을 범위로 하고 있지만, 이음 5G는 토지, 건물을 한정지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통신이 소수의 사업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음 5G는 사업자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 주파수 이용을 상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음 5G는 지역적 주파수를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설비 투자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에 이동통신 분야가요, 이음 5G 같은 경우는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음 5G의 도입 유형과 도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 운영 주체와 서비스 대상에 따라가 유형이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수요처냐, 아니면 제3자냐, 아니면 또 설치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대상이 수요처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수요처와 협력사 방문사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총 3가지 타입 1, 2, 3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수요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대상도 수요처에 한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가망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도입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가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를 해야지 되는 방식이 되겠고, 주파수 공급 방식도 수요처가 주파수 지정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에서 수요처가 자가망 설치자를 신고한다라는 의미를 약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를 신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공사 시작 21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관련해서 수요처에 주파수를 지정한다는 또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주파수 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허가 무선국 설치 후에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지정해 주는 것,
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주파수 지정이라는 부분은 특정 이제 이용자에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그 무선국에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설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그 무선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할 지역 전파 관리소에서 이제 처리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입 2, 3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제 수요처와 제3자가 되겠고요.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대상도 수요처 또는 협력사, 방문객 등을 다 포함하는 경우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방식도 수요처 또는 제3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주파수 운영 주체가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처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수요처가 직접 그러니까 타입 2인 경우 또는 제3자가 위탁받아서 타입 3인 경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입 1인 그런 자가망으로밖에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할당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지금 그 주파수 지정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간통신 사업 등의 용도로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그 이용자에게 주파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는 주파수 지정도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용하고자 하는 무선국을 개설할 때는 주파수 지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 주파수 할당 또는 이제 지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통신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으셔야 되는데 신청자는 이온 5G 이용 구역 건물 토지 소유주, 임차인 또는 위탁받은 제3자가 되겠고요. 이용 기간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수요 기업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용 조건은 할당 이후 1년 전에까지 무선국을 개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EM5G 주파수 공동사용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용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 할당 공고에 그 별도로 이제 첨부된 별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가망 설치자의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EM5G 이용 구역 건물 토지 소유주 임차인이 되겠고요. 이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국 허가 기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선국 허가 기간은 통상 5년 주기로 이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 조건은 그 할당과 마찬가지로 EM5G 주파수 공동사용 지침하고 별도의 또 지정 조건이 또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지정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소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이용 방식에서 그 주파수 대역과 공동사용 지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M5G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8기가대와 4.7기가대가 되겠고요. 28기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N257 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 내에서 총 600메가폭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파수 할당의 단위는 50메가폭의 블럭을 한 단위로 해서 총 12블럭이 할당이 가능한 상황이고 4.7기가 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79 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역으로서 총 100메가폭의 주파수 대역이고 그 10MHz 블록 단위로 총 10개의 블록이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공동사용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여기는 다수의 이제 주파수 이용자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용도, 여기는 뭐 고정 업무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용도 무선국의 간섭을 일단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이음 5G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음 5G 망끼리 인접한 망끼리 상호간 또 그 인접해 있을 때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영역을 보호하면서 조정 대상 영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섭을 회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영역이라 함은 원활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우선 보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RSRP 기준으로 마이너스 105dBm 이상인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영역은 간섭 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만약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너무 넓어져 가지고 인접한 그런 이음 5G 이용자의 그런 그 간섭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줄여야 되는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대역이라고 그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RSRP 마이너스 115dBm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음 5G 대역은 기본적으로 다 5G 기술을 사용하는 TDD 기반의 5G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접하고 있는 TDD 네트워크들이 서로 다른 그 상하향에 있어서 다른 이제 시간 동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 같은 그런 간섭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인접한 그런 이음 5G 망끼리는 상하향 링크의 주파수 동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제9항, 그러니까 28기가 대역은 제9항, 또 4.7기가 대역은 제10항을 따르셔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는 간단하게 그냥 그 요약적으로 이제 제시된 부분인데, 자세한 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기준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을 보면은 점유 대역 폭의 부분에서 28기가 대역은 50메가, 10메가, 100메가, 200메가, 400메가 단위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4.7기가 같은 경우는 10메가, 20메가, 30, 40, 50, 60, 70, 80, 90, 100메가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이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관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되는 주파수 할당의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보시면은 이제 할당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한 후에 무선국 개설, 이용 점검, 갱신 이런 식의 이제 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주파수 할당 신청 부분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통신 사업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그 할당 신청서라든가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심사는 이제 할당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심의 기간은 이제 총 최대한 1개월 이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할당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선국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국 개설 신고를 통해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겠고, 그 무선국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전파관리소 관할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청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무선국 검사를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선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점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할당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또 갱신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자가망 설치자가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국가기관 등 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지정이라 함은
그 특정 무선국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용자 신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국가 자가망 설치자가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 특히 이제 전파관리소 쪽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선국을 개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가 약간 좀 아직 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국가기관 등이 이제 자가망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 기관은 그 밑에 잠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해서 이제 전파법 제18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재 법상으로는 그 공공주파수 수급계획 절차에 따라서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주파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은 너무 주파수 그 허가하는 데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주파수 공급기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 지금 제도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제도 개선은 이제 한 3월 중으로 지금 한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이용 대가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할당 대가가 먼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정부 산정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할당 대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금액에다가 면적하고 이용 기간, 대역폭을 이제 다 곱해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기본적으로 뭐 4.7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10메가 폭당 이제 10만 원, 그 다음에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50메가 폭당 5만 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 평방 킬로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지역이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서 약간 이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중치를 좀 더 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기간은 연 단위로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역폭은 이제 할당 신청 블록수 단위로 이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기가 대역은 이제 10메가 단위, 그다음에 28기가 대역은 50메가 단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7기가 대역 대비 대폭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MHz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4.7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연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지만은 28기가 대역은 연 6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파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파 사용료는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와 자가망 시설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부과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과하는 이제 기준이 다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간통신 사업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가망 설치자 같은 경우는 무선국별 기초가액과 전파의 폭 등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은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팩터에 대한 그런 그 자세한 이제 적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파법 시행령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간통신 사업자가 만약에 사물의 관리 제어 등을 위해서 이제 사물의 상태나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정보만을 송수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그 단가를 계속 30원으로 되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서 28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서비스 단가를 현행 2,000원에서 200원으로 이제 하향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가망 설치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가액이 이제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주파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 이제 주파수 신청을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음 5G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신청에 대한 이제 사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할당 지정 관련된 어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파 사용료, 아니면 그런 할당 대가에 대한 산출, 그리고 만약에 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관련된 또 기술적인 분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할당 같은 것들을 신청할 때 적정 소유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사용을 위한 서비스 영역, 조정 영역 같은 것들을 산출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 무상국과의 간섭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웹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이제 구축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특별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미팅이 필요하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미팅 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한 질의응답 먼저 차례로 드리고, 이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댓글 중 몇 개를 추려서 질의응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음 5G 지원센터에 대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이상윤 팀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음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음 5G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은 기존에 있는 이음 5G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기존 전기통신 사업자 신청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7조에 따른 등록 신청 서류를 구비를 해가지고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파수 할당 시기에 맞춰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음 5G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음 5G 망 구축하고 운영,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제 주체에 관해서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 구축, 운영,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위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망 운영 주체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거나 혹은 주파수를 지정받은 자가망 설치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음 5G 망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별도의 이제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망을 이제 어떤 정보통신 공사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자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디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시범 실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확정 시 이음 5G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음 5G 사업자 등록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등록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은 이제 공모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전에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주파수 할당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주파수 할당은 수요자의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주파수 할당 기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정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허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5년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비 및 현물 제약 등 이슈로 이음 5G망과 이통사망을 혼용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슈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음 5G 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통신사망을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이 사업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음 5G라는 거는 이제 이동통신망과 전혀 이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그런 망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사업별 발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적용에 대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경주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과제 진행 시 사업비에 민간 부담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주시죠. 아까 사업 설명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부담금 공공선도 사업에 한해서는 민간 부담금 의무 조항을 면제를 하였습니다. 대신 제안사가 자부담을 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제재를 한다거나 혹은 막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의무 조항이 되어서 저희가 공고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개 회사가 중복으로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 분야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업 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회사가 최대 6개 분야에까지 과제를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 분야의 중복으로 참여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기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은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 뭐 여러 가지 분야, 뭐 항만, 해운, 저희 그 사업 분야로 결정이 되어 있는 5개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성과 활용 기간 및 비용 관련, 또 사업 종료 후에 성과 활용 기간은 얼마며, 또 그 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정부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활용 기간은 공공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저희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비용이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보다 정부 출연금 비중이 꽤나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5년 동안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많은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저희가 그 정부 출연금의 특성상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당해년도에 한한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질문 중 몇 개를 취합해 봤는데요. 일부 기지국 구축 시에 사업 기간 내 장비 딜리버리 및 인증이 어려울 경우에 선 구축 후 23년 후 정식 기지국 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의 변화를 하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반도체 딜리버리 이슈랄지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된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업 기간 내에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고, 그 기반에서 위험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 기간 내 장비 딜리버리와 관련해서는 사업 분야별로 아마 특성이 다를 거고요.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사업 수행 계획서가 명시가 된 다음에 협약이 되면 그 협약서에 인증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에 해당하는 걸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전문기관인 저희 NIA 그리고 사업 수행자,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협약에 명시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서 안전 분야는 주민 안전, 학교 안전, 해상 안전, 공공 안전, 산업 안전이 다 포함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안전 분야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5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저희 그 사업비가 대충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분이 말씀하시는 전 분야를 저희가 이 금액으로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해 주시는 쪽에서 해당 어떤 분야의 안전 분야의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음 특화망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해당하는 걸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 제안이 과연 그 예상 규모로 타당하게 제안이 되었는지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그 과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적용에 대한 마지막 현장 질문인데요. 5G 오픈 테스트랩 활용 방안 제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기존의 상용망에서는 아무래도 그 테스트 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관이나 혹은 설비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특화망 쪽에서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는 작년도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화망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오픈 테스트랩, 그러니까 기타 장비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검토나 점검과 확인 같은 것들은 저희 쪽으로 또 문의를 별도로 해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그 수행한 사업 기반에서 테스트랩에서 그 실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예, 저희가 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5G B2B 활성화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 진행 시 사업비에 민간 부담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있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장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B2G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 현금을 면제해 드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모 안내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요기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기관은 저희가 B2B 사업에서는 제조하고 민간 의료 두 개 분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조와 민간 의료를 수행하는 곳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시는 과업을 제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과 활용 기간, 또 비용 관련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은 얼마나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정부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과 활용 기간은 B2G 사업과는 좀 달리 요거는 의무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조금 기간이 좀 짧죠. 사업비도 조금 좀 공공선도 사업보다는 조금 좀 적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유지 보수 해주셔야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연금의 특성상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출연해서 계약 협약을 한 금액은 당해년도에 전부 소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시기 위한 대책을 제안서에 명확하게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8GHz 산업융합 확산에 대한 질문들 드릴 텐데요. 김동욱 수석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주관 기관에 제한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각 주체에 담당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관 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발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 등 그 가운데 어느 기업이라도 주관 기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면 저희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나 정상 보고 관련돼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 통신망, 장비 등의 주요 자산을 수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임대한 자산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산 유도를 위해서 사업 종료 후에는 주요 자산에 대해서 이관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수요 기관으로 이제 이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는만 딱 해당이 되고요. 그 임대해서 운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제 과제가 종료하는 이후에 2년 이상 동안 그 해당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임대자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방안을 꼭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차년 컨소시엄 구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2000년도 컨소시엄 구성 관련돼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선정된 컨소시엄은 연차 평가를 통해서 2000년도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좀 고려해서 그 1차년도 연차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그 이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채널로 댓글 남겨주신 질문 취합해 봤는데요. 컨소시엄의 통신 3사도 참여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특화망을 타입 1으로 구축할 경우 수요기관의 전파 사용료는 사업비에서 부담해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온 5G 주파수를 지정이나 할당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에 대한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어망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 위탁을 받거나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서는 그렇게 제한 두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전파 사용료 관련된 그 내용은 일단 사업 기간 내에 그 기지국, 시험국이 등 허가를 받아서 전파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정산에 맞는 이제 지출 서류를 잘 챙겨 두시고 정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별 발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각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하는 2022년 5G 플러스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사는 유튜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